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영 이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가 통영 청년 문제 이야기를 셋이서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건 좀 조금 이제 주막 안상격으로 우리가 흩어봤던 거고, 오늘은 통영 사는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이야기, 좀 더 이제 진정성 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통영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또 앞으로 통영시나 우리 중앙정책은 어떻게 좀 바꿔지면 좋을지, 그런 데 대해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똑똑합니다. 능력 있습니다. 시민 패널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청년을 모시고 허심탄회하게 그동안 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귀한 이야기들 별실이 들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정말 귀담아 들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시정에 반영토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 이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통영 청년들에게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어서 소신 있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현진 선생님이 참여하셔서 좀 더 토론이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청년 정책이라고 하면 청년들은 무지하게 생각이 복잡하고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 뭐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나라를 이제 떠받드는 중추가 된 세대들인데, 곧 지금 청년이 있다가 작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자꾸 혼돈스러운 일인데, 지금 뭐 경제까지 가라앉은 상태라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도 고향을 지키고 살고 싶은 데 대한 우리가 통영시 행정이나 중앙행정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봅시다. 그럼 지금 심 선생님이 볼 때는 통영시 청년들이 어떤 점이 제일 곤혹스러워하고 좀 애절한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살짝 늙었지만 저도 청년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강호 의원이 저렇게 말을 하면은 정강호 의원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납니다. 한두 살? 왜 이러십니까? 하여튼 그런 청년 시절이 있었는데,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청년 정책 이런 이야기 없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때 우리가 무슨 청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알아서 뭐 사는 거지.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살아보다 보니, 지금 왜 청년 정책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이었던 시절은 이른바 우리 사회가 팽창사회, 경제 성장률도 점점 올라가고 인구도 늘어나고 발전이 계속되는 팽창사회였고, 2000년대를 한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우리 사회가 수축사회로 바뀐 거예요.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2000년대 이후 이제 이른바 청년들이 사회적 약자 비스무리한 그런 행태로 이제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는 여러 이제 세대가 이제 공존을 하니, 지금 청년 세대에서 우리 기성 세대가 아니면은 국가나 정부가 뭘 해줘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토론이나 문제를 갖다가 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 우리 통영에 이제 청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제일 순위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일자리다. 일자리.
청년한테 일자리가 되면 뭐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소득이 늘어나면 씀씀이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 소득이 또 늘어나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뭐 원거리를 가든 단거리를 가든 내부에서 하든 많은 걸 해결할 텐데 일자리가 없으니 거기서부터 저는 통년 청년의 문제가 시작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한 답이고요. 그거는 해답이고. 근데 이제 우리 해답이지만은 그 해답 과정에서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은 수요자 중심과 공급자 중심. 그게 너무나 우리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우리 통영시도 그렇고 국가 정부도 그렇고 주로 보면은 공급자 중심의 생각을 정책을 펴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은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급자가 너 이거 해. 그럼 수요자는 마지 못해 따라가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예산이 없어진다든지 또 그게 예산이 줄어든다든지 하면은 거기를 못 따라가서 파산이나 또는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행태들이 줄을 이루어왔단 말입니다. 해서 이제는 조금 수요자 중심, 특히나 우리 청년들이 뭘 원하는지,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우리 정부가 하자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래서 이때까지 판판이 깨진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가 정책도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가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현진 선생님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었죠? 예. 그러면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것 속에 뭐 본인이 생각하는 것도 들어있을 텐데 막상 그 청년으로서 지금 당장 우리 청년이 가진 제일 절박한 문제는 어떤 거고 시는 뭐 지금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돈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양육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그 생활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면 지금 통영에서는 바다라는 천연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옛날부터 수산업의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만큼 그렇죠.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매하려고 하면 결국엔 내수시장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사업도 안 되고 내수시장도 안 되다 보니 지금 악순환의 반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금 어차피 인터넷 플랫폼 시대인데 지금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 이런 대형 플랫폼들이 이런 플랫폼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가격 결정권을 이런 1차 생산자들한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나 안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나 앞에서는 장사가 되는데 뒤에서는 미치는 현상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식을 안 들어주면 뭐 쿠팡 순위에서 내려버린다든지 하여튼 가격 결정권을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플랫폼의 횡포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예를 들면 뭐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뭐 수산인들이 정책 자금으로 조금 보조를 해줘가지고 가격 경쟁에서도 위에 서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품질 관리도 해주면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이런 시 지자체에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 하면 거기서 어떠한 수산인들이 유통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우리가 청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한 20대 중반부터 한 40대 초까지만 이렇게 한정지어서 생각하거든요. 예. 그 사이에는 뭐 농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상업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예. 그야말로 이제 기능직도 있을 테고, 뭐 사무직도 있을 텐데, 지금 방금 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좀 온라인 상거래라 그럴까, 자영업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그 포탈이란다, 그 플랫폼 그 행포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공공화 시켜주면 좋겠다. 공공이 책임져서 그거는 소상공인들한테도 안심 놓고 다른데 나의 수고가 탁 착취되지 않도록 통행시가 배려를 해주면 그 좀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포함되는 것 같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그 부분은 맞아요. 공공앱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해도 그 과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제 청년들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싶거든요.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공공앱은 다시 한번 또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 통영시에서도 한번 공공앱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그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땡겨요. 우리 MOU 맺어가지고 뭐 그거 했다고 그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런 것도 그렇고, 방금 이제 플랫폼 문제는 정말 이 소상공인들 보면 배달 그 사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지난번에 그 들어보니까 착취당하고 있었잖아요. 뭐 왕창 뺏기는 느낌이라 말이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팔리면 또 뺏기고 이러니까 대단히 불편했을 텐데, 그 말고 이제 전체 이제 아까 20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청년을 아우를 때 저도 하나 이제 내가 묻고 싶은 게 있거든요. 청년들 만나면은 어떤 걸 묻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가 청년 주거도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청년 주거도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가 보유 비율이 한 14.6%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가 보유 비율이. 예, 그리고 청년들이 연봉이 거의 3천만 원, 60% 이상이 3천만 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많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안 하게 되는, 자꾸 아이를 낳아라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워낙 소득 격차가 나니까 결국은 아이도 안 낳게 되고 결혼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자꾸 악순환을 가져가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우리 현진 씨 생각은 지금 뭐 주변의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물론 뭐 현진 씨는 결혼도 좀 빨리 또 하고 했는데, 애국자시네. 그럼 저 친구들은 아직도 결혼 안 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친구들 이야기할 때, 그 뭐 집이라든지 또 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원룸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대부분 친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결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20대 때 모아놨던 돈 가지고 좀 못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살거나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문제는 일자리가 해결되고 금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 하면 어떻게든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택 문제를 너무 깊이 파고들어버리면 일일이 세세하게 다 따져야 되고 너무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영에서 생활하는 장년들 대부분이 1차 생산자나 아니면 유통사업이라, 안 그러면 그냥 일반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면 그분들이 일단은 금전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1차적인 요소가 일단 수산업이 활성화가 다시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관광이 다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 20, 30대의 니즈를 보면 지금 여수 옛날에 낭만 포차거리 이런 데 유명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통영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여수 낭만 포차거리도 마찬가지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실패했던 요인을 찾아보면 결국에는 바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암행 순찰대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가격을 못 투려치게 소위 바가지를 못 씌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가 제가 알기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밤문화가 활성화가 되어야 젊은이들이 놀러 오게 되고 그리고 소비가 촉진이 되는 게 사실인데 지금 그런 축제나 문화에 대한 부재도 사실은 관광을 죽이는데 이게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 생각입니다. 단순한 제 생각인데 뭐 가리비 축제라든지 가리비도 계절마다 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굴축제라든지 아니면 뭐 쉽게 말해서 뭐 여수낭만 포차거리라고 하면 통영의 대팡이 동백이니까 동백 포차 마을과 같은 이런 산업단지를 뭐 산업단지라기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관광단지를 좀 조성을 하면 관광객들이 유치가 되고 그들이 와서 술을 한 잔 먹게 되면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를 보면 통영은 정거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엔 거쳐서 사진 한 번 찍고 거제로 가서 잔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부산에서 거제로 와서 사진 한 번 찍고 남해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 악순환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1차로 내수시장도 분명히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보통 술 한잔 하게 되면 2차, 3차 중림 바닷가 부분은 전부 소상공인들 다 있는 술집거리고 그랬는데 그런 데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리고 대중교통도 뭐 택시라든지 대리운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활성화될 것이고 숙박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연쇄적으로 예, 선순환이 일어날 수가 있는 구조를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문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일어났을 때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안 하고 온라인으로 통영에서 체류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지금 통영에는 없는 객지에는 사실 대도시에는 좀 많거든요. 실내 어린이 놀이파크 같은데 안 그러면 실내외 워터파크 같은 데를 좀 만들어서 뭐 육아에 지친 통영 청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외에 관광으로 온 관광객들이 다음날 아이들을 마음 놓고 풀어놓고 같이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 저는 통영대교에 도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듣기로는 40억인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 다리 치려봐야 관광객이 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청년들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럼 차라리 그 40억이라는 정도 아까 제가 말했던 놀이시설이라도 하나 더 만들어준다든지 안 그러면 문화단지라도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면 그게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 정책이 틀렸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겠고 그 도장을 하는 정책이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 중요한 돈이 쓰여야 알맞게 쓰여야 하는지는 청년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게 현 시 자체에 대한 바람입니다. 제가 조금 우리 현진 씨 그 부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안 그래도 다리 관련해서 여러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엇이
수십억이 들었느니, 그는 뭐 50억이 들었니, 60억이 들었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40억짜리는 맞고. 40억짜리는 맞고. 40억짜리는 사실 40억짜리를 맞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30년 된 달입니다, 저게. 그 30년 동안 한 번도 부분 보수만 했지, 전체 보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 늘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또 이 강 시장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은 쇠락하는 것을 한번 녹이 서기 시작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지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오래 보존하자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물어보니까 우리 그 통영대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치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때 당시에 물어봤을 때 80억 든다 하더라고요. 아래 밑에도 하고 하부 도색하고 싹 다 하는 게. 그럼 지금 뭐 그때보다 시간이 더 지나시니까 뭐 인건비 상승이나 해서 90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뭐 제가 시정질문 때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도색을 하게 되는데, 도색을 하면서 이왕 도색하는 거, 이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이왕 도색하는 걸 좀 특색 있게 도색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우리 전영님 선생님이 풍어제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 갔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심현철 형님하고도 좀 제가 많이 의견을 나눴는데, 다리에는 그런 게 칠을 하면 안 된다라는, 안전을 위해서 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통설이었고, 그래도 칠을 뭐 한 데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데도 있던데.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토론을 합시다. 오늘의 핵심은 청년 이야기니까. 그게 뭐 30억이든 40억이든 청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하다.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시설로 기능하면 그 뒤에 할 일을 다 하는 것인데, 저렇게 하기보다는 이 청년들이 바라는 눈은 그렇죠. 마음과 눈은 차라리 그래. 청년들 눈만 그렇겠나마는 다 그랬을 건데, 참 안타깝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청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니까, 나는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핵심을 벗어나서는 이야기가 겉돌 수 있거든요. 그럼 일자리가 핵심이야. 다 알고 있어. 그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는 두 가지 패턴으로밖에 딱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고용된 근로자의 형태. 두 번째, 창업하는 형태.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고용된 근로자의 형태는 통영시에 일단 기업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게 어떤 기업이든. 그럼 고용된 형태는 뭐냐면은 소상공인의 근로자,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점원, 뭐 종업원 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알바도 되겠네요. 그런 이야기, 일자리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기업 유치나 기업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공공에서 이제 또 다른 형태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돼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 워터파크 하나, 그런데 안전용들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린이 실내공원 같은 놀이공원 같은데 그런데도 다 안전용이 필요하고 매표소 직원들도 필요하고, 그런 걸 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도 같이 창출이 되고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관광객이 유치가 됨으로써 소상공인들도 같이 살고, 이렇게 선순환의 효과가 계속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부재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청년들이 느끼기에는 대기업이 다시 통영에 들어온다,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게 몇 뜬구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뜬구름을 현실적 구름으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부터 이제 이거는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일반 제조업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 과거에는 맞았다. 왜 이 이야기는 몇 번 했죠. 예전에 제조업은 그 제조업을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했다 아닙니까? 노동력, 전력, 공업용수. 이게 있어야 일반 제조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사회시간에 배웠던 4대강 주변에 공업단지가 있는 이유가 공업용수 때문에 전력은 전기선으로 다 송전선망으로 돼요. 공업용수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4대강역에 대부분 다 보면 공단이 있어요. 그럼 통영, 거제, 고성은 공업용수가 안 돼요. 공업용수가 안 되는 일반 제조업이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항공, 조선, 플랜트. 그래서 이쪽에 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이유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찌 되어 있냐면 일반 제조업. 이제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다 알잖아요. 로봇이 다 대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밀양에 삼양라면이 밀양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2천억인가 처음에 투자했거든요. 거기 고용은 몇 명 했냐면 150명인가 200명밖에 안 했어요.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럼 사람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데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 이거는 과거 버전, 현대 버전은 안 맞다. 그런데 아까처럼 항공, 조선, 플랜트는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계가 하는 게 한도가 있어요, 로봇이. 그런데 그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항공조선 플랜트에도 사무직도 있고 현장직도 있고 그 현장직조차도 직영이 있고 외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가는 그 통영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뭐냐면 미래의 우리 통영 젊은이나 할 수 있는 게 저는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산업이 나는 통영에 맞다고 봐요. 왜? 적극 동의하죠. 왜 게임 산업이 맞냐면요. 공업 용수가 필요 없어요. 인터넷 망망 들어오면 되고요. 전력은요. LNG 발전소가 통영에 있어요. 전력망도 돼요. 그럼 인력이, 노동력이 어떻게 되느냐? 게임 산업은 게임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면은 스토리, 그래픽, 음향, 프로그래밍 이 네 가지로 게임이 구성이 돼요. 자, 통영은 스토리는 이른바 통영이 문학적인 베이스가 엄청 박경리 선생님이나 뭐 내가 이춘수나 베이스가 엄청 탄탄히 잡혀져 있어요. 통영 청년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어요. 두 번째, 음향. 윤희상도 있고, 국제음악상도 있고, 뭐 이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거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픽. 아까 전영님 하백 말씀하셨잖아요. 통영의 미술, 이는 인프라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걸 우리 청년들이 그대로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도시가 가진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건 프로그래밍인데, 통영에 또 특이하게 4년제 대학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교육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제일 쉬운 방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NC 본사를 유치하자. 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사람들 다 미친 거 아니야? NC가 여기 왜 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넥슨에 지금 네오폴이라는 그 회사가 제주도로 가 있다니까요, 본사가. 다음도 제주도가 본사예요. IT 기업이. 그럼 거기 왜 갔느냐? IT 기업은 스트레스를 너무 받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가요. 물론 거기에 그 세제 혜택은 있어요. 기업이 세제 혜택 때문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세제 혜택 조금 준다고 거기에 뭐 본사 옮기고 시설 그 많은 그 몇 프로 때문에 그거는 진짜 좀 침소봉대한 거고요. 기업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판단하고 기업은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오래 기업 동안 이제 CEO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산업은 NC를 유치하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여기에
게임 창업 생태계를 만들면 돼요. 지금 전국에 이거 잘 안 하고 있거든요. 판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판교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서울 경기는요, 반도체 쪽으로 급속하게 인력을 그쪽으로 빨려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아닌 사람들은 그쪽으로 다 가면은 게임 이 그래픽하고 뭐 프로그램만 사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자리를 아까처럼 근로자를 할 수 있는 안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창업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플랫폼 기업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통영에 지금 이번에 그 사무감사할 때도 그 이야기 나오고 한 걸 제가 들었는데, 통영에 정말 우리 통영시 행정이 뭐 잘못하는 게 뭐냐면, 통영몰이라고 있었어요. 통영시 몰이. 그걸 갖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대전에 있는 어느 업체인가가 위탁하고 있더라고. 통영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 업체가 뜬금없이. 거기야, 위탁료가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뭐, 얼핏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리고 동면서 이런 거 보고 내 통영은 정말 엉터리다. 왜? 아까 플랫폼 기업에서의 수수료가 너무 풍미를 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고성에 보면 고성 공룡나라몰이 있어요. 그거 고성 인구 5만, 이제 얼마 안 되죠. 그거 누가 운영하냐면요. 농기술센터인가? 직원들이 해요. 공무원이 하는데 그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 통영은요, 수산물이라는 온라인 팔 수 있는 무궁무진한 을 가지고 있는데, 통영몰을 어떻게 운영을 시키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왜 그걸 조사했냐면요. 아까 말씀하셨죠. 청년단체나 이걸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청년단체들은요, 이 마케팅이나 이런데 정말 기발해요. 그럼 우리 청년들한테 그럴 기회를 줘야지. 어라? 이거 별로 뭐 팔리는 매출이 얼마 안 되네? 없앴더라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통영시 공식 쇼핑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거 지금 당장 지적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짜 그건 말도 안 된다. 공룡나라 쇼핑몰 고성 같은 경우는 그 농업기술사무소 거기에 조그마한 개를 하나 둬가지고 어느 정도로 잘하는가 하면은 공룡나라 쇼핑몰이니까 농축, 수산, 그뿐만 아니라 오만 가공품 이런 것들을 고성에서 나오는 것들 전부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 처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 해마다 우수 브랜드, 우수 몰로 대상 받고 이런다고. 해마다 그래. 그 상 받고 1등이라 1등. 그건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시멘철 패널 입장에 적극 찬성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었고, NC소프트처럼 그런 업체들은 유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한다면은 결국은 KTX가 놓여진다는 것이 우리 통영의 가장 큰 이점이 된다. 결국은 제주도로 다음이 옮겨서 비행기가 기상 때문에 조금 애로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저도. 그럼 만약에 그런 기업체들을 우리가 통영이 KTX만 놓여진다면 통영 같은 환경에서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꾸 KTX를 자꾸 말하는 걸 보니까 KTX 없으면 어쩌려고 다 죽으려고 그럽니까? KTX는 없다 생각하고 그래도 잘 될 통영을 이야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통영의 시간이 서울하고 통영하고 시간이 지금 4시간 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여주지 않으면은 그 친구들이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산업,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통영이 당연히 유치한다는 걸 전제하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관계자들이나 게임 산업을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것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통영에 갈 거야, KTX만 놓여지면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데가 고성군도 그런 생각하고 사천도 그러고 있고 뭐 전부 다 남쪽 바다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KTX가 이번에 뚫리면은 그를 우리도 그러고 싶다 하고 어차피 전등 또 그런 건 또 영화 산업 그렇기 때문에 시행정이나 누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틀을 마련하고 그런 기반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라 이거죠. 뭐 적극 나서야지 그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KTX가 없네요 있으면 가볼게요 하든지 아니면 KTX가 온다는 게 확실하면 우리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오든지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해줄래 하면 통영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 그래 얼마 전에 저는 백강용 시장이 페이스북에 네이버 본사에 그 뭐 갔다 하는 그게 자기 페이스북에 떴길래 아 그러면은 정말 잘 하고 있다. 미리 그 공항도 생길 거다 하고 KTX도 그제까지 들어간다 하고 하니까 그런 본사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 연결하는 시장의 그 마인드가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익에 대해서 우리 청년 이야기 하잖아요. 이건 반박해야 된다. 아니, 나는 남아도시 이야기지만 ben광용 시장께서 네이버 간 거 보고요.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ben광용 시장 그분을 한번 보자고요. 보궐선거로 당선됐어요. 자기 선거할 때 공약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기 자기가 시장 오랫동안 하다가 뭐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주위에 뭐 전공하고. 불과 얼마 전에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중요한 내용 같으면은 당연히 표를 얻기 위해서 아니 자기 정책을 제안했겠죠. 안 했어요. 근데 뜬금없이 네이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이 양반이 저 게임사 유치하자는 거 벤치마킹 했나? 왜 뜬금없이 갑자기 네이버를 가? 그것도 네이버가 그리고 거제에 와야 될 어떤 당위성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노동력이 중요한데 거제에는요 중고업 노동력이에요. 도시의 정체성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제가 분석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정말 뜬금없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아까처럼 이 청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이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주려면 사실은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아까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해라. 그 말도 저는 가슴에 와닿아요. 뭐 저걸 말씀드렸다니까. 공무원이 비즈니스를 안 해봤는데 영리 활동을 안 해봤는데 아니 무슨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청년 뭘 해라 무슨 사업적인 걸 하라는 거예요. 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 안 해봤는데 영리를 추구 안 해봤는데 이거는 민간이 하고 다시 말해서 공공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원이 아니고 가서 저가 주도해가 뭐 이래라 저래라 자기 편한 대로 해요. 맞아요. 이런 거 얼마 전부터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방금처럼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 하니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수요자가 어떤 것을 바라는가. 그러면 누굴 자꾸 물어볼 건가. 매일 할 때마다 전 통영시 청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마 몇 년 전부터 청년의회 같은 거 또는 청년 원탁회의체 협의체 같은 게 마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청년 협의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는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는 가입 안 돼 있고 개인적으로 뭐 통영시 청년기업연합회나 통영시 청년연합회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통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이용을 해서 그럼요.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피부에 와닿게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다라는 이 천연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지금 수산업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말 좋은데 이것도 사실 당장 지금 유치되기는 정말 힘든 일이지 그건 않습니까? 힘들죠.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까 제가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말씀드린 제가 좀 잘 드리겠습니다. 근데
향후 몇 년 안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될지 보장이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KTX가 나아진다는 건 당연히 전제 조건이고, 그렇지. 왜냐하면 그 인재들이 통영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아까 정광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시간을 줄여드려야 결국에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게 언제 나아질 것이며 그 나아진 뒤에도 그 기업들이 과연 유치가 될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사실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윤희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전영님 씨라든지 많은 예술가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분들하고 사실 저는 게임하고는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관계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인재들을 경기도나 서울 쪽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말씀 그대로 본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과연 통영이 그 큰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 본사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그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희 청년들이 느꼈을 때 결국엔 살아야 되는 게 관광, 수산, 이 두 개가 살아서 선순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뒤에 세금이 거치고 정책 자금이 쌓이고 잘 돼가지고 도에 가서 도자금 받아올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점점 발전을 해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뭐 게임 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부분. 화나지. 저도 이제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에코 화력발전소 있죠. 저런 에코파워 처음에 들어올 때 막 길자리 창출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몇 명 들어온 것 같아요. 150명. 통영 지역 사람들이 몇 명 들어갔겠어요. 그때도 그때 당시에 저 업체가 지어지면은 사람은 다 기계로 다 하지. 금방 이현진 선생님 한 말씀이 딱 맞는 게, 다음이 오든 카카오가 오든 네이버가 오든 전문가들은 서울서 다 내려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확 미쳐가지고 우리 통영 용남면에다가 카카오 본사를 두겠어. 미치지 않고선 그래 안 하거든요. 그래 하면 뭐 교통사정도 그래 돼야 되지만은 기술자들은 그 서울서 다 내려와야 되는데 어지간히 좋다고 잘 내려오겠다. 그래 거의 뜬구름 잡는 수준의 비견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죠. 그래 금방 이제 가까운 고성에도 보면 카이야 우주 날개 조립 공장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통영 사람들이, 야, 고성에 카이 공장도 있고, 그 고성 사람 몇 명 취직해 있을 것 같아요? 몇십 명도 안 돼요. 나와서 짜장면도 한 그릇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 직원들이 공장 안에서 해결 다 하고, 간부들은 저녁 진주 가고, 사천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당장 자영업 위주로 통영에는 마련되어 있잖아요. 30대 초반부터 40대까지는 전부 다 자영업자들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 나머지는 취직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통영이 안 있죠. 가버린다, 창원으로 빨리. 부산으로. 잽싸게 가서 취직자리 구하지. 통영에서 취직자리 구하고 빈둥하는 사람 보인다 싶으면 통영시에서 이제 청년 일자리 창출해갖고 빼꼼 인턴 6개월 시켜주고 돌려보내고 또 인턴 6개월 시켜보고 돌려보내고 또 갈라 하면 또 의형부인 6개월 지나면 또 다음 해에 또 인턴하고 이렇게 해서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예 앞길이 망쳐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망쳐져. 그래서 지금 당장 이현진 선생은 이런 거잖아. 와, 지금 통영은 관광 활성화를 이래 못 시키노. 누가 다리에 30억짜리 차려놨다고 다리 보러 온단 말이고, 그냥 있는 걸로 활용을 좀 해라, 이용을. 바다에 여기는 수상 음악당도 마련하고, 수상 쇼장도 밤에는 수상 나이트 클럽도 만들고, 바닷가에는 노천 카페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들끓고 먹고 마시고 자고 놀고 할 텐데, 그러면 청년들이 계속 자영업하는 청년들이 다 위주잖아요. 식당, 주점, 거의 빤하거든. 청년들이 대충 다 한단 말이야. 그걸 좀 활성화라도 시켜주면 점점 더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한 다른 부수적인 사업들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죠. 그죠? 제 말씀이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좀 지적을 하자면, 이것도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파크 골프장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그 파크 골프장을 예를 들면 나라에서 국유지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조금 알맞은 공간, 택지라든지 알맞은 공간들이 있을 건데 왜 하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그 파크 골프장을 지어서 예산을 쓸데없이 소비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솔직한 생각도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있으면 뭐 국유지라든지 다른 좋은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살면 다른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 해가지고 예산을 줄인 다음에 청년들이 뭘 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아니면 청년들한테 뭐 교육 사업을 펼친다든지. 지금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쿠팡이나 이런 데 입점을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수상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는데, 이게 너무 예산이 올바르지 않은 곳에, 적절치 않은 곳에 쓰여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 예산 쓰여지는 데서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약간 유효적절한가, 거기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파크 골프장이 그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저번에 우리 한번 토론을 했다 아닙니까? 과연 이걸 100억이나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게 항상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논점에서 보면 돈을 어떻게 버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늘 그렇게 어떻게 쓸 것인가, 교육을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는 아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 근데 단지 이제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통영의 청년들이 이른바 계속 살려면 지금 현재의 그 어려움은 저도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 근로자 행태의 그 고용이 안 되면 자영업하는 어떤 창업 위주의 고용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외부 중국에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런 산업을 내가 유치하자고 뭐 이래 하는 이유가 거의 저도 아까처럼 CEO를 그렇게 오래 생활했는데 설마 하루아침에 확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시간을 두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는 그 과정이지.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제주도도 다음이 올 줄 아무도 생각 안 못했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근데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어떤 여건이 맞고 뭐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다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당장 급한 게 이제 주로 아까처럼 수산업이나 지금 1차 산업에 있는 청년하고, 그 다음에 그 1차 산업을 이용해서 이제 그 판매를 하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청년하고 이제 일종 자영업이죠. 이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 국가 정책은 보면 뭐 청년농 지원 정책, 농업 같으면 수산업은 청년어빈 지원 정책 이래 하는데, 나는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 위험하냐면 자세히 보면 그 지원 내용이 거의 대출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1차 산업, 수산업이나 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은 경험 산업이에요. 오랫동안 해보고 나서 이래 해야 잘 되는구나. 생산에 제일 중요한 게 경험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농업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팜을 해요. 말로는 다 표준화 시켜놔서 외부 요소를 최대한 단절시켰으니까는 이렇게 하면 돼. 근데 그 스마트팜 비용이 5에서 15억까지잖아요. 빚으로 딱 묶어 놓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저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제 청년 농업인 중에 자기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그게 적용이 잘 된대요. 다행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농업을 해보겠다. 거의 실패한대요. 그 정보를 못 끊으니까. 그러니까 막 휘둘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부채는 이제 갚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거기 30년인가 뭐 상환기간이 그렇대요. 30년 노예 만들어서 딱 묶어 놓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한 정책이에요. 아까처럼 청년어업인도 보세요. 지금 이제 보면 지금 부모님이 하는 걸 물려받거나 하는 경우는 그나마 정착률이 높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청년은 본래 우리 통영에 있던 청년이에요. 대부분 다. 그죠? 근데
아까 외부에서 우리 오는 청년도 봅시다. 인구 정책 면에서 중요하잖아요. 그 와야 뭐 아까처럼 소비자가 느는 행태가 되니까. 그럼 그 친구들은 거의 실패하거든요. 그럼 거기도 금액이 만만찮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국가에서는 그냥 돈 빌려줄게 해.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소득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는 하기는 하는데, 이른바 요즘 말하는 삶의 여유라는 거는 상당히 사라진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지금 대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게 대출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저도 심현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을 다 청년들이 알고 있거든요. 1차 산업을 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아버지들이 어장을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2차 산업 유통을 하는 친구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대로 쿠팡이나 대형 플랫폼들의 이런 행보인데 이거를 지금 대체해 줄 시 자체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아까 플랫폼 사업은 사실은 공공이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플랫폼 사업은 지금 현재는 플랫폼 사업, 그때 우리 플랫폼들 토론한 세지만 지금 쿠팡이나 다 아실 거예요. 배달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창업하고 나서요. 거의 몇 년 가까이를 몇씩 받았어요. 적자. 그래가 자기가 시장 독점이나 과점으로 해가 우월적 지위에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자기가 옛날에 그 손해보고 끌어들이는 행태거든요. 자,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적자 볼 때는 그래 니 투자했으니까는 뭐 공공이 개입 못 한다 하고 이익 망가야 기업이 이제 당연히 주관돼 할 때는 그래 그게 자본주의에서 개입하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대체하는 게 아까처럼 공공 그때가 하듯이 저도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통영몰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아까 만들어가 다른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는 국가도 못하는데 시가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거요. 아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공공 앱이 탈인데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우리는 제가 하는 그 통영방송국 기술팀이 있어요. 그 팀에다가 통영 블럭 구성을 한때 만들어 봤어. 그 뭔가 하면 그게 벌써 10년 전이거든. 그게 10년 전인데 딱 정확하게 10년 전에 모든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열고 들어가서 내 상표 홍보하고 이벤트 특별 행사 다 알리고 하는 그런 폼을 만들었어. 하나씩 내가 이제 불러서 이제 이거 좋네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딱 배달의 민족에 꼽혀가지고 옴짝달싹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살리는 방법이 뭔가 하면 통영시나 고성군청이 오케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래야 돼. 시 차원에서 시, 사나 무슨 여러 단체 있잖아. 모여서 통영 앱을 하나 만드는데 이거 좀 쓰도록 하십시다 하고 온 정리를 다 바치고 온 힘을 다 쏟아야지. 그러면 이제 배달 민족 안 시키고 이것만 시키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 시청에서는 그냥 특별한 사고 없을 때라 그때는 뭐 배달 민족 다 시키면 그거 어쩌란 말이고 이런 게라 알아서 하소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블럭 통영 만들어가지고 해보니까 앱도 다 만들어졌어 공짜로. 그 받아 내려갖고 블럭 고성하는 사람들은 따다닥 하면은 쉽게 먹도록 하고 또 북경장에서는 또 새로 올리고 올 특별 메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다 되도록 해놨는데 안 쓰는 거야. 내가 매일 발품을 팔아서 한 명씩 가입시키고 해도 안 돼. 그 공짜로 해줄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돈 들여서 만들어서 공짜로 해줘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한 6, 7년간을 해봤어.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랬지. 최근에 불과 한 6개월 전에 우리 이거 통영 앱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장한테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안 된다 하니까 지금 배달 민족 때문에 상공인들이 난린데 이거 하나 만들자 하니까 한 6, 7천만 원 들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통영시나 고성군에서 이렇게 오케이 해줄까요? 그 하니까 이런다.
너무 싸서 또 못 믿겠다는 거야, 이거는 또. 근데 제일 문제 하나, 관건은 이미 통영 시민 13만 명하고 고성구민 5만 명이 배달의 민족에서 해방이 돼야 돼. 안 쓸 작정을 하고 온 힘을 다 모아서 이것 다 이제 날려버리고 새로 통영에서 주는 이 통영 앱 이것만 딱 하자. 아이, 그렇게 되면 그거는 자본주의를 아니 잠깐만 가능하죠. 소비자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그런 작정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지경까지 와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 소비자를 어떻게 그걸 강요를 하겠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마음 먹고 산하 단체마다 수십 개 되는 단체들 있잖아, 산하에. 그 멤버들이 전부 다 통영 이순신 앱 여기다 충성을 다 하기로 하고, 진짜 딴 데는 안 시켜먹고, 딱 그렇게 하면 돼. 보란 듯이 배달 앱 막 지우고, 그것만 깔아주고, 그것만 시켜먹으면 되지. 왜 안 될 건 없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그 이제 땡겨요 그걸 가지고 우리 이제 MOU를 맺고 우리 시 전체에서 막 각 통장 회의 뭐 자치단체 회의 뭐 할 때마다 그걸 다 홍보를 다 했어요. 홍보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는 조금 득이 안 될지 될 거라. 가정에서 정말 이 배달앱 생각하면 나도 막 가슴이 쿵덕쿵덕 돼. 너무 심한 거야.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 몇 조씩 아니. 적자를 볼 때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응당 찾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우리는 너희들이 몇 조씩 넣었으니까 이제 찾아가야 된다. 기업 투자 누가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업 투자를 기업이 투자를 안 하지. 왜냐면 처음에는 플랫폼 기업이 본래 특징이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여러 개 있었잖아요. 뭐 여행 플랫폼들도 그때 많이 있었거든요. 경쟁을 하면은 막 쳐다 넣어갖고 막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다 죽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똑똑한 위치에 올라가면 좀 그리 한단 말이에요. 이게 플랫폼 사업의 특징인데. 그거는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좀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듣자고. 그래서 이제 이현진 선생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플랫폼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당장이라도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예. 당장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플랫폼은 사실 지자체물도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대형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도 이용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쿠팡에 입점을 하고 싶어서 입점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홍보가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 물건을 사람들이 사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교육들이 병행되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으세요? 그 교육은 했었어요. 입장은 아까처럼 통영시 뭐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데 리스타트 플랫폼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아까처럼 플랫폼에 입점해가지고 하는 방법하고 그 교육을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그 외부 강사 초청해가. 왜 내가 그 내용을 아냐면은 저는 가지고 그걸 들어보고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실효성이 있게 저는 이제 분석하고 뭐 대안을 세우니까 이런 정보가 단지 아까처럼 우리 아니 그때 못 갔었습니다. 다른 스케줄 하는 줄 알았는데 갈라 했는데 스케줄이 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이야기도 나도 하고 싶어. 그런 교육들이 뭐라는 거 홍보가 잘 안 되더라고. 이번에 우리 이제 그 홍보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이제 우리 모르고 이게 니 몰랐네 하고 욕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걸 하면 홍보가 잘 되게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것도 했었죠. 우리 정강호 의원께서도 한번 올렸던데 관광상품 공모전 해갖고 한번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고 나서요. 뭘 봤냐면은 그 내용을 봤어요. 그거 한다고 공고 올린자마자 바로 그걸 올렸던 것 같은데 마감이 일주일 뒤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무슨 장난하나? 사람이 예를 들어 이른바 청년들이 상품을 한 개 기획을 했다 칩시다. 그럼 그 공고 보고 아이도 하고 시제품도 한 개 만들어 보고 막 사고 그 다음에 그 관련 서류 만들고 일주일 만에 돼요 그게. 근데 더 웃긴 거는 그게
일주일 만에 마감을 해갖고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공공에서 무슨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이런 공모를 할 때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한테 할 때는, 이게, 니가 관심 없었잖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충분히 되게끔 시간 인터벌도 여유도 두고 이렇게 홍보가 돼야 내용을 가지고. 홍보 부분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통영시청에서 광고를 받아요. 광고를 딱 전 언론사한테 n분의 1 해서 광고를 주는데 그 정면 그런 좀 살펴야 됩니다. 어떻게 주는가 하면 광고는 어떤 걸로 광고할 것 같아요? 방금처럼 리스타트 플랫폼에서 무슨 교육을 포탈에 입점됐을 때 앞으로 활용하는 교육한다 이런 거는 광고를 안 해요. 그게 진짜 필요한데 그게 잘 배워놓은 청년들은 그걸 계속 마르고 닳도록 써먹고 자본 축적하는데 용이하게 쓸 건데 그런 좋은 거는 광고를 안 해. 어떤 데 하는지 압니까? 그거는 광고가 아니고 조그만하게 뭐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든지 말든지 뭐 그런 정도라. 자기들끼리 있는 커뮤니티에다 올리든지. 근데 신문사에 주는 광고는 어떤 거 하는지 압니까? 대학 축구 선수권 대회 합니다. 사람 많이 오는 거 자랑해야 되니까 막 대학 축구 한산대학교 축제, 통영국제음악제 그런 거 광고 주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이제 우리 또 줘야 또 언론도 먹고 살고 통영시청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실은 중요한 거는 비용이 작아도 그런 걸 해야 돼요. 청년 청년들을 위한 무슨 특별한 교실 열리는 거 있잖아. 그 꼭 봐야 되는 게 있어 보면 무슨 또 그런 것들은 한 번도 돈 주고 광고하는 거 못 봤어요. 안 하니까.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나름 한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많이 그 예산이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내놓으면은 결국 홍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홍보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홍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안 해요. 홍보가 안 되는데요. 안 해. 제가 잠시 말씀 좀 드리자면 청년의 입장으로서 매체가 다릅니다. 청년들이 접하는 매체, 기성세들이 접하는 매체가 달라요. 그럼 지금 청년들이 사실 신문 안 봅니다. 누가 신문 봅니까? 안 봐요. 그렇죠. 그러면 SNS나 이런 데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시자체에서 SNS 계정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빠른 접근 방법인데 지금 접근 방법부터 잘못됐어요. 광고 효과도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책 자금도 더 줄일 수가 있는데 왜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고 했는데 통영에도 성공한 청년들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아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쿠팡에 입점을 시켰고 자기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고 이러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겪은 내용을 겪게 만들어야지 그 사람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수산을 운영해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도 아니고 실패를 해본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실패도 해보고 성공을 해본 실무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야지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까 예산 같은 게 이렇게 적절한 게 더 알맞게 쓰여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게 있는데 그리고 더 작은 돈을 써가지고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많은 돈을 써서 효과는 극히 적고 홍보도 안 되게 만드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실리적인 방법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천연관광 자원을 가진 저희는 바다라는 천연관광 자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산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또 이용을 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1, 2년 내에 피부로 직접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에서도 보고 통영 가면 옛날에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앙시장 가면 똥개 새끼도 만 원짜리 안 물고 다닌다고 소위 말하고 그런 말이 다시 들리게끔 만들어야지 외부에서도 청년들이 유입이 되고 통영이 고향인 청년들이 외부에서 살기 힘드니까 다시 고향을 찾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그게 조금 답답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정 의원님이 가슴 깊이 딱 새겼다가 정말 이건 금방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당장 우리 눈앞에 둔 걸 두고도 이용 못하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 강력하게 좀 요구하십시오. 네. 아니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우리
아니, 이거는 어느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 뭐 좀 떠나서. 지금도 우리 통영에 청년 정책 사업 해가지고 보면 예를 들면은 뭐 무슨 포차도 하는 것 같고. 다 따라하네. 그 다음에 뭐 청년 문학의 밤인가? 그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예산이요. 9억인가 10억 되더라고요. 중림에 포차 20개 정도 했었다 아닙니까? 그거 하고 그 앞에서 무슨 라디오 부스 같이만 해갖고 이게 예산이 아까처럼 너무 많고, 저는 예전에 청년 세움인가? 청년단체 거기서부터 내 문제를 제기했는데, 딱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말했던 핵심은. 아니, 통영 청년들한테는 그냥 먹고 마시고 놀아라는 게 청년 정책이네.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그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 그게 문화적 문화적인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역이라서 그래서 그러는 건지. 왜 그렇게. 지금 세대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조금 존재를 합니다. 이거는 기성세대도 인정을 해야 되고, 저도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밑에 세대들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결국에는 소비를 발생하는 청년들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안 그러면 젊은 층이 대부분이다. 관광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재미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문학의 밤에 관심이 과연 있겠습니까? 관심이 왜 말이야, 그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아까 포차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엔 하지 마라, 밤 12시까지만 장사를 해라, 그 장사 하지 말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포차 거리를 만들 것 같으면 제재를 어느 정도는 풀어주고, 시간에 대한 규제도 풀어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단지 정부가 개입돼야 될 요소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바가지 못 씌우게, 그렇지. 그런 암행 순찰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바가지 씌우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찾게끔, 그 사람들이 SNS 찍어가지고 통영 가니까 싸고 좋다, 해산물도 너무 신선하고 맛있다, 중림 앞바다에 풍등 몇 개 떼어놓고 그 사진 찍어놓으면 그 자체로 SNS에 통영시 1인 홍보대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너무 현실하고 떨어진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청년단체인가 청년위원 거기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 포차라는 게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기존에 그런 주점, 식당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겁니까? 전을 열었던 거예요? 아니고 청년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깜짝 쇼 비슷한 거였죠. 며칠간일지라도. 그래, 그거는 왜 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깜짝할 걸 그렇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말씀드리는 게, 엉뚱하게 쓰일 예산,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이렇게 문화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반문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쓰여지면, 이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도 해야 되고, 분위기도 조성을 해야 되고, 우리 어릴 때 야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 돈이 쓰여야 되는데, 막말로 화장실을 한 번 가려고 해도 저 끝에서 저 끝으로 가야 되고, 안 가면 내죽도 한가운데 가야 되고. 근데 청년 포차 이런 거는 계속 1년 내도록 해야 돼요, 이제. 맞습니다. 매 1년 내도록 해야 돼. 공간은 우리가 이제 시의회에서 그걸 받을 때 힘들다. 이 지속 가능하냐 했을 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 네, 예, 죽도 중림에서 하는 청년 포차가. 근데 내죽도뿐만 아니고 그 러닝하는 공간 말고 밑에 공간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안전하게 바를 설치한다든지, 그거 가능하지.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계단 밑에. 예, 계단 밑에라든지. 안 그러면 그게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안 돼. 된다고 하면 다른 데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이나 시장 지자체장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수상 시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외국 가면, 태국이나 베트남 가면, 우리는 더 견고하게 잘 만들 수도 있잖아. 우리 기술로는. 그렇게 해서 1년 내도록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사실은 이제 포차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포차가 사실은
개성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솔직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 시민이 이야기는 꺼낼 수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장소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 중림은요, 관광객이 오는 장소 맞네요. 맞죠? 그거는 내수예요. 그럼 내수는 이른바 말해서 한 번 와갖고 거기에 중림 아파트 사람 두 번, 세 번 오기가 힘들어요. 포차에. 어떤 추억이나 남은 어떤 유행의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게 맞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수를 네. 남남포차도 그 사람들 갈 거리가 아니, 네. 그거는 아까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낭만포차가 사실 여기 있다 저기 옮기고 하는 그 사연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저기 되려면은 아까처럼 우리가 한 무슨 장사를 한다고 봅시다. 아까 말씀대로 365일 장사, 그 자기 노는 날 빼고는 영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주 중에도 손님이 별로 없고 주말에도 손님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장사가 지금은 내가 볼 때 잠깐만. 가장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도남동. 잠깐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장소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아예 이 정편은 자체가 중림이 됐든, 도남동이 됐든, 어디가 됐든, 1년 내도록 해야 된다는 그게 근본이 되고, 그러니까 장소는 나중에 찾은 일이고. 아니요. 1년 365일 되려면 그게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도 1년 내도록, 그러니까 영원히 그게 진짜 장사거리가 되도록 한다. 이 사람이 먹고 살 거리가 되도록 한다는 전제하에 장소를 찾는 거고, 어디 좋은 장소 찾았던들 또 일주일 하고 말 것 같으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아까 예를 이런 거 말고, 이제 내 것처럼, 내 가게처럼 여기서 나는 오래도록 살 거야. 그런데 그런 걸 같은 동무들이 한 40~50명이 쫙 전을 펴놨어. 그게 볼거리가 되지, 그게. 우리도, 지금도 우리의 기분에 그런 데 가면 술 마시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한잔하고 싶고, 이렇지. 실제로 그게 지속 가능한 게 별로 없습니다. 포차가. 그게 어디 있냐면은 지금은 부산의 해운대 그거는 예전부터 오래 있어가고 그게 맹물화되고 해서 되거든요. 나머지 그 뒤에 좀 생겼던 게 부평동 깡통시장 시장에 포차 있죠. 거의 다 없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가는 어떤 스토리나 뭐가 있어갖고 예전부터 하는 거는 그나마 좀 있는데 나머지는 바짝 했다가 아까 여수 그 남만포차 이야기했죠. 처음에 그 자리가 딱 적당했었어요. 거기는 아까 관광객 동선하고 거기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봤을 때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드러났죠. 옆에 기존 상인들과의 트러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관광객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막 술을 먹으니까 엉망되고 뭐 이래갖고 이제 기존 주민들의 삶에 저하 이 문제가 돼가 이걸 갖다가 약간 이쪽으로 버렸단 말이에요. 안 가는 거야. 사람의 동선이라는 거 도로 차이에도 나기 때문에. 통영은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또 우리보다 조금 한 10살, 20살 떨어진 사람들도 통영에 포차거리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거든요. 거의 한 50~60%는 다 그래. 그런데 통영에 오는 포차거리가 없었잖아, 한 번도.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니까. 거기에 포차를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거기에 아까 360일 먹고 살려면 자기 그 인생을 걸어야 돼요. 자영업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관에서 하든 누가 하더라도 철저하게 경제성을 딱 본또 얘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덜렁해락하면 죽는 꼬라지 난다는 거죠. 그게 물론 그래야죠. 그게 안타깝고. 그건 너무 조금 극단적으로 간 케이스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자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통영에 굴축제도 있고 가리비 축제도 있고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사람들 오게 만들어야죠. 그럼 맞아. 그리고 자꾸 유치를 해가지고 아 통영에 이런 공간이 있구나 이렇게 포차거리가 조성이 돼 있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자꾸 선순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케이스만 들어버리면 그렇지. 사람들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맞아. 그러면 제가 조금 다른 말을 하는 게 말씀드리니까 다른 지자체나 있는데도 사실 그걸 많이 해요. 우리 통영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돈에는 내 돈이 들어가든 시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다시 나오냐면 아까처럼 그런데 돈을 써야 되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본인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계획이란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서 해야지. 야, 안 오니까 뭐라도 해야지.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파크 골프장 그 찬성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금 통영 굉장히 어려운데 뭐라도 해야지. 이거 해갖고 하면 노인네들 요 파크 골프 하러 와서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 반대했거든요. 왜? 이른바 은퇴 세대는 자기가 수입이 없어서 경제력이 떨어지는데 무슨 경제 활성화냐, 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꾸로 하느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할라 그렇게 하면 진짜 내가 내 돈 태워가고 하듯이 본인이 뭘 할 때는 억수로 고민해야 하잖아요. 시 예산이나 정책도 그 정도 고민은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그래, 지금 내 청년들이 지금 통신 너가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해야지. 이런 건 아니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우선 이제 절박한 게 선순환이 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 있는 거 갖고라도, 있는 상태로라도 선순환이 되도록 좀 머리를 좀 짜내면 좋겠다. 그런 원탁 회의를 하면 시행정 청년들, 실무자들 같이 앉아서 머리 좀 쥐어 짜내서 하자. 그래서 지난번처럼 포차거리를 하고는 싶은데 청년들이 그렇게 일주일 하고 땡 하고 이렇게 뭐 10시 넘어 하지 마라, 12시 넘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온 정리를 다 맞춰 할 수 있도록 좀 장기간으로 그만 나다보실 때까지 할 수 있도록 좀 하자. 그것도 계획 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는 아까 자꾸 이제 포차 이야기 나오는데 저 포차 할 때 내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딱 처음에 한다 할 때 길면 3년, 짧으면 1년 6개월 만에 내가 망한다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딱 저거 분석해보면요. 답 안 나와요. 근데 저걸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문제가 이제 아까 좀 돈을 이리 써도 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거 할 때 우리 문화마당을 상설 시장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특히나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는 거고. 어디 강구한? 강구항. 금토일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 되면은. 일하면 뭐 어떻게 먹고 사는데요? 3일 일해가. 그러니까 그 말고는 또 손님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전제가 되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의논을 또 깊이 해야죠. 그 근본 서치는 이제 안같이는 머리 보이는데 이제 이현희 쌤 이야기 하셨어. 아까 자꾸 포차거리 자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 저는 말씀드리냐면 관광이 살아내려고 하면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소비를 일으키는 결국엔 술이에요. 방문하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리비 축제, 굴축제 뭐 이런 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먼게 축제 많다. 도다리 축제 뭐 많이 해가지고 많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한산대첩 축제 이런 것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거 좀 대대적인 홍보를 좀 SNS를 통해서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게 만들고 그들이 또다시 좀 찾게 만들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얼마 안 들이더라도 뭐 바닷가에 둥둥 몇 개 띄워놓더라도 그리고 드론 몇 개 띄워놓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게끔 한 번이라도 와보게끔 만들고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서 통영 가보니까 좋더라 이런 것도 있더라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아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도남동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남동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문제가 있냐 하면 도남동 포차 만들기에는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2차가 안 돼요. 맞죠. 그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중년하고 한남동이 제일 낫다. 강남동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그나마 제일 안정되고 제일 접근성 중림하고 강남동. 제일 상권이 형성 잘 돼 있는 게 중림만 한 데가 없어요. 중림 강남동 그 관광 그 주차장 문제는 있지만 관광객들로 숙박하는 사람 상대로 하려면 가잖아요. 관광객 그러니까 중림 오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제가 조금 다 이게 기성세대하고 지금 의견이 부딪히는 맞아. 거라면 그렇게 치면 베트남 언제부터 저희가 갔습니까? 푸꾸옥 언제부터 갔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언제부터 관광지였습니까? 그래, 지금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정책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만들어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건 분명히 저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망할 것이다 제가 말하는 거 지금 뭐라도 해보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차츰차츰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중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리 그 구간이 3km입니까? 그 러닝 구간이 3km 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구간별로 실시를 해가지고 이걸 점차 실행을 해가지고 성공 요소를 분석하고 실패하는 요소는 또 분석해가지고 그때 이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대대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서로 말을 맞대가지고 이거를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뭐 이게 포차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거는 제 생각 말고도 다른 어떤 아까처럼 창업 컨설팅이나 뭐 아니면은 상권 활성화 다 물어보면 다 저와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관광객 동선을 갖다가 옮기면 된다. 사실은 말은 쉬워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 보통 상가를 할 때 길이 하나 있으면 이쪽에는 사람이 쫙 다니는데 이쪽은 안 다녀요. 임대료 차이가 극과 극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이거 횡단보도 한 개 건너면 되는데 이게 아까처럼 경제에서요. 철저한 심리 분석이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아까 맞아요. 이를 옮기게 하면 되지.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을 들인 거에 비해서 이 사람의 기존 동선 바꾸기 이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건 내가 조금 그래서 아까 그나마 제가 다 좀 좋다는 게 아니고 그나마 한 게 도남동 했던 이유가 아까 2차 말씀하셨죠. 포차를 하게 되면 2차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쟤는. 왜 그러냐면 요즘 아까처럼 뭐 2차, 3차 이런 문화가 물론 기업 아까처럼 회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놀러가고 연인과 가서 이거 사실은 우리는 2차, 3차 하는데 가지고 노인네들은 그리 해요. 아니, 우리는 젊은 청년들 우리 28세 먹은 쌍둥이 딸아이 하고 네. 엄마하고 내하고 그래 2차, 3차 보통이라는데 그게 4차까지 그러니까 아까처럼 일부 그러면은 저도 똑같은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은요 한 번 딱 가고 그 2차 안 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린 반대로 얘기하면 2차, 3차를 가는 사람들이 놀러 올 거잖아요. 그걸 당연히 그거는 잠깐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할게요. 관광 이야기가 나왔어. 그럼 우리가 한번 관광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까 우리 관광 산업이 지금 현재 경제 효과를 최단기 안에 날 수 있다는 거는 그건 찬성이에요. 내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관광을 할 때 보통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관광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 관광 자원은 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창조적인 관광 자원이 있고 하나는 기생적 관광 자원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창조적이라는 거는 내가 일반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손님의 입장에서 아까 그 똑같은 소리. 내가 통영을 가야지. 아니, 야, 우리 통영 갈까? 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까 베트남 이야기했죠. 베트남 왜 가냐고 하죠. 저도 베트남 왜 가느냐. 오늘 놀러 가는데 이유가 있나?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면요,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돈 쓴데, 이런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억수로 극소수고, 아닙니다. 꼰대가 아니고, 그거는 철저히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통영을 온다고 칩시다. 그럼 과거에는 뭐 때문에 통영이 주로 왔냐면, 그건 데이터에도 다 나오잖아요. 케이블카 때문에 왔어요. 케이블카 타갖고, 아까 그거 한번 보자. 이게 저는 그 당시에 창조적 관광자원이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거. 근데 온 김에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그는 기생적 관광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그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딱 독보적인 어떤 그게 가나 천연 자원이든, 자연 환경이든, 역사 스토리든, 문화적인 아이템이든, 인공의 뭐든, 그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케이블카가 거기 무너지면서 다 생기면서 독보적인 위치가 사라지니까 이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중림에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바다 분수를 만든다든지 바다 분수 있지 않습니까? 분수. 바다 분수를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드론으로 쇼를 좀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풍등을 조금 이렇게 달아놓는다든지 해서 특색을 살려야 돼요. 특색을 살려가지고 분위기를 만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 지금 서피비치라고 뭐 있는데 뭐 양양에 갔었으면 누가 그 서프 과연 몇 명이 타겠습니까? 요거 내가 전부 다
밤에 밤문화 즐기고 술 마시러 전부 다 찾아가고. 네, 정리해 줄게. 그 방금 나도 양양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한 달 전에 서울서 통영에 왔어. 세 사람이 통영 와서 늘 그 사람 한남동으로 와. 그 연구관대. 그러니까 옛날 최승희 선생 알죠? 무희. 북한 출신의 최승희. 그 최승희 선생 연구관대. 아, 최승희 씨 여자분. 최승희 선생 네. 연구관대. 네. 통영에 와서 늘 그 항남동 부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가 우연히 중림을 갔대. 그래 전화가 왔어. 아, 거기 좋던데요. 아, 거기 참 좋더라, 이라. 그 항남동에서 중림까지 가는 것도 재밌고, 그 가서 또 바다가, 아, 영 다르더라, 이기라, 자기는. 항남동만 다녔는데, 그 소동 뱃머리, 해운센터에서, 여객선 터미널에서 항남동, 강구안, 남방선 그 밑에만 맨날 다니던 사람이라, 그 사람은. 서울서 온 사람인데, 그거 말고는 몰라. 그리고 어쩌다 중림을 갈 때 밤에, 그거 가서 되게 좋더라는 거라. 그래, 내가 다시 여기 항남동 있다가 또 넘어왔고, 왔다 갔다 해도 좋아해. 뭐 몇 분 안 걸리니까. 근데 우리는 통영 사니까 항남동 술 마시다가, 야, 중림 좀 가보자. 아이, 귀찮지. 그럼 막 이래 할 수도 있는데, 가야 될 일이면 또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장소가 접근성이나 문제라든가 그런 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이 이야기가 내가 지금 아까 우리 통영시 관광정책에 대해서도 제일 큰 리스크가 뭐라고 나는 단정을 하냐면 통영 사람 입장에서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관광객을. 돈 쓰는 사람은 관광객이야. 그 사람 눈으로 자꾸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아, 이거 좋지 않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림이 좋다, 뭐 괜찮다. 도시에 가면요, 이렇게 계획도시는 쎄 비고요. 그러니까 바닷가 있는 거 쎄 비고요. 밀락동도 부산에 가도 쎄 비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태여 통영까지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그걸 할 확률이 도대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내가 베트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베트남에 돈 주고 가면은 베트남 특유의 어떤 문화 있답니까? 자연 문화. 그 다음에 물론 무가 싼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보러 온 거지.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보러 간다든지 무슨 주상복합을 보러 가는 게 드물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이 나이에도 가면 똑같은 바닷가라도 가면 달리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여수 가면 여수 좋고 또 바닷가 가면 좋고 그걸 대화를 할 때 순천 가도 좋고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하면은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단정지으니까 아니 단정적 그는 보다 못해 데이터가 거기 나온다 아닙니까? 그게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면 어디가 통영에 뭐 하면은 그게 중림이 어디 노래야 참. 그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해 보세요. 관광객들이 현재는 중림이라는 곳이 잘 몰라요, 솔직하게. 근데 중림을 제가 외부 손님을 데리고 가보면 100이면 다 100 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전부 다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정거장처럼 남해안 관광벨트에서 지금 저희가 정거장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정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그 정거장 역할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쉬게끔 체류형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정책들을 만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몰라인 체류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날 아들도 어린이 실내 워터파크라든지 뭐 놀이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통영시 내에서 정거장처럼 왔지만 와서 마시고 먹고 놀고 다음날 육아까지 하고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관광객들이 통영 중림을 어떻게 알아서 홍보를 해야죠. 아까 말씀했던 거죠. 체류형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단어상으로 체류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상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각 지자체마다 그 체류형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체류를 하려고 하면 숙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DP랑이 만들어졌을 때 방향성에 나는 찬성을 한 거예요. 보통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도시에는 밤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술 먹고 마시는 이게 관광객 문화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일부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좀 깨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처럼 DP랑을 처음에 공공에서 했을 때도
그렇지. 밤에 저는 볼거리가 있어야 아까 내가 창조적 이야기 했잖아요. 그 나왔다가 나온 김에 아까 좀 술도 한 잔 걸치고 그냥 돌아가기 뭐 이런 자 그게 파생적인 효과거든요. 이런 반만 성취 효과라는 건데 자 그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찬성했어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통영에 체류형 관광을 한다고 칩시다. 지금 디피랑도 사실은 거기 이제 그 IT로 과학기술로 한 거는 지속하기 힘들다 했다니까. 업데이트를 뭐 하기가 힘들어서. 디피랑 지금 적자로 돌아선 거 다 아시죠? 인건비도 안 나와요. 적자예요. 디피랑은 처음부터 제가 말 끊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택시 사람들 중에. 통영에 디피랑이 존재하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젊은 층들이. 그거는 이제 하기 나름인데 사실은 거기 그 관광객 수가요. 줄어서 그렇지. 지금이 한 10만으로 떨어졌고요. 앞에 15만, 20만에 육박할 정도로 왔었어요. 15만, 20만이나 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1년에. 그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게 우리 케이블카가요. 최대로 많이 왔을 때 1년이 100만이에요. 100만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게 20만이 엄청 큰 거예요. 이 중소도시 우리 인구가 11만밖에 안 돼요. 어쨌든 자, 그런데 그게 아까처럼 노화가 되다 보니 이제 일이 된 거예요. 그럼 밤에 실제로 우리가 관광객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밤에 술 먹으라고 나가는 건 물론 그 이제 이게 세대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젊은 세대는 그리 할 수 있는데 나머지 관광객들은 체류 그런데 밤에 술 먹는 마을 할 게도 있나? 이게 그래 얼마나 되겠냐 말이지. 내가 술 먹기 위해서 체류를 하겠다는. 디피랑은 지금 있는 장소 자체가 접근성이 워낙 낮습니다. 거기 자체가. 이거는 그 주위에 솔직히 상권도 형성이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을 뿐더러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통영 시민들도 그 동네 잘 안 가는데 관광객들이 굳이 그 발로 찾아가서 디피랑에서 나와서 그 근처에 숙소를 잡고 아니 숙소는 그거는요 아까처럼 바로 옆에 잡는다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젊은 층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귀찮은 거 상당히 싫어합니다. 번거로운 것도 싫어하고. 그러면 숙소에 차 대고 그 근처에서 관광을 하고 관광을 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숙소를 복귀를 하고 그 근처에서 다시 놀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디피랑 구조 자체가 그 근처에 숙소도 없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구조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노화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디피랑의 아마 그거는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가족 단위가 제일 많아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디피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오늘 많이 했는데 자 지금 이제 다음에 한번 다 하더라도 오늘 좀 끝냅시다. 이렇게 좀 하죠. 다음에 또 2탄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오늘은 그 방송 분량도 있고 이래서 방송 분량도 있고 이래서 너무 오늘 길게 하면 곤란할 것 같아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통영의 그 청년이 바라보는 관광 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번 하죠. 챕터로 나눠갖고 일해야지. 이걸 전체적으로 뭉뚱그리가 하니까 이것도 중구는 안 봐요. 요거만 했으니까 다음에는 그거 합시다. 그러면 통영 시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관광 그러니까 이 머무르기 제일 좋은 데는 어딘가? 도남동인가, 항남동인가, 중림인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통영 시민이 물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통영 시민은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면. 안 그렇습니다. 우리도 밖에 아까 놀러 나가면 수요자 우리도 놀러 나가는 수요자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 내가 지금 당장 내일 뭐 북옥 하와이로 갈 건데 어디 뭘 할 건가, 경주로 갈 건데 뭐 할 건가 이런 걸 내가 또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잖아. 동의를 하는 게 통영 사람들이 일단 찾아와야 사람들 북적거리는 걸로 관광객들도 저기 망원대지 하면서 뛰다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산대첩도 그렇게 따지면 통영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내 하고 싶었는데 내 안 했거든. 길어질까 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빨리 합시다. 아니 청년 정책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조금 좀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 이현진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창업이냐 아니면은 고용이냐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창업의 어떤 그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 창업이 아까 관광도 걸려 있고 아까 플랫폼도 끼어 있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뭐 이런저런 오늘 저도 뭐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좋고 배울 것도 많았습니다. 예, 오늘 저는
청년 문제만큼 저한테 있어서는 어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대부분 좀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청년 문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단락별로 해서 조금 우리 청년 문제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세부적인 청년 문제를 가지고 토론해보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생 저도 오늘 기성세대들과 대화를 하면서 배운 점도 많고, 왜냐하면 그 경험이라는 걸 절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세부 사항에 대한 이런 조언들도 분명히 맞는 말씀이 많고, 그리고 저희 청년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이런 정책들,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조금 토론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시장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예. 막 꼰대들하고 젊은 청년하고 얘기하니까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소리도 막 높아지고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아, 정말 절박하고 그렇습니다. 들으면 봐도 빨리 그 있는 가운데서도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자영업하는 청년들이 조금 더 어깨를 좀 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요 좀 오늘 보셨죠? 그리고 좀 세부적인 문제를 조금씩 더 한 몇 분야로 걸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